자, 반갑습니다. LDT 리더십 연구소의 쌤입니다. 자, LDT 리더십 60강 과정 중 23강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에 다산 정약용의 리더십, 그 이전에 정조 리더십. 항상 얘기하지만 21강부터 또 40강까지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LDT 리더 한 분 한 분의 그 삶과 생애, 그리고 배움의 과정, 행동의 과정, 그리고 성과의 부분들을 우리에게 유리한 것들을 배워나가고, 또 불리한 것들은 또 반면교사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고, 이러한 과정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전천후 리더십, LDT 리더십 과정입니다. 오늘 23강은 그리고 산업화 시대의 리더 중에 산업 일꾼 중에 또 개인의 성공학 관련해서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 자동차왕 헨리 포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리더십의 특질들, 그리고 어떤 과정을 컸으며 어떤 성과,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지금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 헨리 포드의 리더십은 전통적 리더십의 분야가 아니고 그건 왕정 시대인데 산업화 시대이기 때문에 또 미국의 공화정 상태에서 나온 현대적 리더십의 가장 혁신적인 변혁적인 리더십을 그 당시 지금부터 120~30년 전에 그거를 이미 이제 시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화두로 던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고 있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직을 이끌고 있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든 상관없습니다. 본인을 1인 기업가라는 전제하에서 이 리더십 강의는 들어주는 게 이제 가장 좋은데,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의 오너라면, 아니면 소비자라면, 고객이라면, 아니면 책임자라면, 노동자라면, 모든 영역에서 생각했을 때 요 세 가지, 왜 Y 헨리 포드라는 첫 화두를 던진 이유는 우리가 일을 하고 그 일하는 시간, 노동의 시간, 근로의 시간,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근로라고 하고 이제 노동의 시간, 움직이는 거잖아요. 일하면서 움직이는 노동의 시간을 단축한다. 그럼 노동의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오너의 입장에서는 소득을 줄인다, 임금을 줄인다, 월급을 줄인다 생각을 해요. 노동의 시간을 단축하고 다음에 임금은, 소득은 늘려준다. 소득을 늘린다, 임금을 늘린다, 대가를 늘린다, 보수를 늘린다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일하는 시간을 적게 일하고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 심리인데, 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산하거나 제조해서 이루어낸 것들을 가장 싸게 공급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올리고 제품을 싸게 공급한다. 그럼 소비자에게 이로운 거예요. 소비자에게 이롭고 다음에 근로자에게 이롭고, 그러면 오너에게도 이로운가 안 이로운가 이걸 계산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회사는 어떻게 될까? 제가 다니면서 창업 과정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그냥 대번에 나오는 게 회사는 망한다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일을 적게 하고 소득을 올리고 제품을 싸게 팔면 남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 헨리 포드는 이 세 가지의 모든 사람이 원하는 세상, 만인을 위한 세상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온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헨리 포드의 그 창업가, 기업가 정신,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를 생각한 그거를 미국의 역사에서는 복지 자본주의라는데 그 복지 자본주의를 실행한 사람입니다. 헨리 포드. 오늘 한번 헨리 포드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푹 빠져보는 시간. 그럼 헨리 포드가 태어난 시기가 1863년이에요. 1863년이게 되면 지난 시간에 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36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 전후 시기. 그러면 이때는 19세기 초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에 활동을 그 꽃을 피운 게 바로 헨리 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능과 정보, 인터넷, 그리고 AI라든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게 더 나은 세계로 지능이 정보 기술 혁명이 발달돼서 더 나은 것으로 이제 초연결 사회에 진입했는데, 지금부터 이미 150년 전에
만들어졌던 2차 산업혁명 시대, 그 2차 산업혁명 19세기, 20세기 초에 2차 산업혁명 시대는 1차 산업이 기계화잖아요. 모든 걸 기계화하고 전기 자동차, 전기 나오고 이게 그거는 소위 말하는 기간 산업 사회 국가가 책임지지만 개인이 창업을 해서 산업화하는 2차 산업에서 이때 이제 생겨난 게 그 전기 에너지를 기반, 전기 에너지의 기반에 거기에 그 인류에 공헌한 게 토마스 에디슨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철강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석유, 정제, 이 증기에서 중기는 이제 보일러 시스템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 등유, 석유, 뭐 가스, 뭐 액화가스, 개솔린 이런 것들이 만들고 그 기계화를 꽃을 피워서 2차 산업 혁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양산 체계로 바꾸자,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자, 분업을 하자, 쉽고 간단하게 가자 이러한 3S 시스템을 만들어낸 게 바로 헨리 포드입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의 기틀을 마련했죠. 그게 이제 그것을 다음에 인터넷 혁명, 정보 지식 혁명, 3차 산업, 다음 4차 산업, 3차 산업, 2차, 3차, 4차 이게 지금 1차에서부터 지금 계속 현 사회에 적용되고 있고 우리가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게 얼마만큼 진화하느냐 거기에 그 초석이 되어준 그러한 리더들의 그 성과들을 한번 이제 학습해 보는 게. 그래서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게 되면 저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기 5분이 그 소위 말 산업에서 말하는 왕이죠. 왕정 시대가 끝나니까 제국 시대가 끝나니까 뭐 공화정에서는 산업의 역군들의 으뜸되는 킹들이 그 산업왕이 생겨났죠. 앤드류 카네기 철강왕 아니에요.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게 바로 헨리 포드 자동차왕. 그 옆에가 데이비드 록펠러 아니에요. 그 록펠러 이제 석유왕. 엄밀하게 따지면 석유를 개발한 게 아니고 그걸 정제하는 일을 했죠. 정유왕이라고 지금 말로 하면 정유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어쨌든 석유왕이라 했으나 그 옆에 약간 표독스럽게 되어온 게 좀 스크리지 영감처럼 생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그 피어몬트 존 피어몬트 모건이에요. 그 JP 모건 지금의 JP 모건을 설립한 금융왕이죠. 그 옆에가 그 선박에서 철도왕까지 선박광 철도왕 그 선박철기에 다 이 증기를 사용하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벤더빌트모어라고 뉴욕 맨하탄에 가게 되면 밴드빌터 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철도박물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의 특징들은 각각의 다 박물관들을 갖고 있다, 재단을 갖고 있다 이런 건데 그 밴드빌터 바로 그 철도왕 이 분들이 전성 시대가 온 거죠.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먼고하게 되면 여기에서 그 억만장자 시대를 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억만장자 조사해봤더니 억만장자 맞다 했더니 이미 다 죽었어. 그런데 살아생전에 살아있을 때 억만장자의 재산 상태를 보유한 유일한 최초의 억만장자는 바로 헨리 포드입니다. 철강왕 카네기가 1919년에 이제 돌아가셨고 37년에 록펠러, 다음 47년에 헨리 포드, 철도왕 밴드빌터 모어, 다음 뭐 존 피어몬트 모건 왕들의 그 전성시대, 산업왕들의 전성시대를 맞이한 거죠. 혹시 여러분 미국 여행을 하게 되면 디트로이트에 가면 거기에서 얼마 뭐 1시간 정도뿐이 안 걸리거든요. 그 디어본이라는 데 가게 되면 이게 록펠러가 태어난 그 동네인데 그 오크우드라고 그 단풍나무도 많고 한데 거기에 보게 되면 또 헨리 포드라는 뮤지엄, 자동차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 박물관에 가게 되면 2차 산업혁명의 역사, 시대의 역사, 그리고 가장 오래된 자동차에부터 최초 만들었던 자동차도 넉대 중 한 대가 직접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한번 구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박물관이나 역사 유물이 있는 데들을 주말마다 저희들도 부부문화 답사 여행을 하는데 함께 다니다 보게 되면 자신의 그 미래 라이프 플래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가지고 그 노는 날 박물관이든 투어를 했다 온 사람들은 국내에 들어와서도 자기의 역사를 만들려고 박물관을 만들어요. 읍내 구경에서 디트로이트 구경에서 헨리 포드도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포드 박물관에 한번 저 위에 제가 주소까지도 명확하게 혹시 항상 LDT 리더십에서 여러분이 강조하는 건 LDT 계보도인 거예요. 뭐 LDT 리더십은 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치는 전천후리다니 어떤 영역에서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 리더들이 계보 뭐 조상의 계보, 가족의 계보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배움의 시간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무슨 행동을 했고 가르침이나 나중에 매뉴얼 시스템들 어찌했나 해서 거기에 핵심적인 LDT 계보들을 항상 이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헨리 포드는 1863년에 태어나서 1947년 84세에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상당히 오래 산 거죠. 오래 사는데 원래 그 유럽에서 많이 이동했잖아요. 뭐 유대인들도 많이 이제 이동하면서 미국에 지금의 그 모든 부를 거머쥐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고 어머니는 벨기에 출신 이민자입니다. 그러면서도 헨리 포드가 반유대 정서로 해가지고 반유대 글 뭐 디어본 인디펜던트라는 잡지사를 인수해가지고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그걸 되게 1차 대전이 끝난 때 그 유대인들의 행태에 대한 그 자본의 형태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그 글을 써서 반유대인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하는 게 아니냐는데, 인종차별주의는 아니라고 본인도 얘기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그 군수물자를 만들고, 또 하나 그 글을 보고 아돌프 히틀러 그 카리스마 리더를 가진 그 지구상의 악질 중에 악질이죠. 히틀러가 가장 존경했던 미국인이 헨리 포드예요. 히틀러의 그 자기 집무실 뒤에는요 대형 헨리 포드의 그 사진이 걸려 있을 정도로 선호했고,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탄압할 때 그 명분을 헨리 포드가 썼던 그 글들을 인용을 많이 했었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곤욕을 많이 치르기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헨리 포드는 인종차별주의자로 모든 인종을 사랑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그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그 전형적인 그 독점 자본주의 형태가 유대인들인데, 헨리 포드는 복지 자본주의 형태를 쳤기 때문에 그런 대립이나, 또 어렸을 때 그 교육 방식을 헨리 포드가 유대인 교육 방식을 받지 않았나, 유럽에서 했던 걸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항감들이 드러나지 않았나. 그건 제 뇌피셜입니다. 이게 무슨 뭐 돌아가신 분 알 길은 없지만 지금까지 그 사료들을 한번 찾아봤을 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2번이나 사과를 하고, 뭐 그 당시 군수물자를 안 만들고 폭격기를 뭐 하루에 한 대씩 생산하는 걸 목표로 해서 그 아들 그 에드에셀이죠, 여기에 그 외동아들인데, 그때 너무 거기에 밤새 작업하고 식사 못하고 하다 아버지보다 먼저, 손도 귀한데 그 외동아들인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위암으로. 24살에 결혼을 했죠. 그 클라라 브라이언트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클라라 브라이언트와 똑같은 연도 84세에 돌아갔는데 3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산업의 역군 중에 그 남아있는 그 기록이나 그런 기록들이 나폴레옹 힐 다음에 24강이 그 성공하게 되가 나폴레옹 힐의 LDT 리더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힐이 인터뷰하고 물었을 때, 그리고 또 그 잡지사에 글을 썼을 때, 다시 태어나도 내 아내랑 결혼하겠다. 아내를 위해서 1명 타는 자동차를 2명으로 만들겠다. 또 아내도 끝까지 믿고 지원해준 그런 부부 금술이 좋았던 바로 이제 클라라 여사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포드하고 이제 메리 포드 사이에서 태어나고, 어떤 걸 많이 배웠는가 하게 되면 원래 15살에 가출을 하거든요. 중학교도 제대로 못 와서 그 시골에서 흙수저 출신은 아니에요. 흙수저예요. 나중에 아버지에게 그 49,000 그 40에이커는 5만 평 정도의 그 임야 대지 농장을 물려받고 결혼해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살기도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또 더미 집을 쌓고 여러 가지 그 나무들을 베어 가지고 그런 그 연구를 하고 그 틀을 만들고 하는 거, 임야에 나무를 다 베었을 정도로 그래 했는데, 아버지는 5남매 중에 장남이니까 가업을 이어서 결국 아버지와의 그런 그 갈등이라는 것은 가업을 물려받으라 하는 거고, 나는 이거보다는 그 가업을 물려받을 때도 정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뭐 타작기도 개발하기도 했거든요. 그걸 타작기를 개발해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배워 가지고 그거를 어디에 본 거면은 그 에디슨 일루미네이팅 컴퍼니라고 에디슨 조명 회사에 그 팔았어요. 근데 뭐 에디슨도 분명히 발명하는 거라든가
그 흐름에 대해서 에디슨이 뭐 무학에다가 독특하잖아요. 혼자 이 독학해서 실험해서 해서 런두에 대한 거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운 게 에디슨에게 자문을 구하고 묻기도 하고 그런 게 가능하냐 했을 때 다 안 된다 했어요. 에디슨은 해봐라. 내가 그랬듯이 너도 해봐 하는 그런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는 거 멘토링 코칭을 해줬고, 또 하나 자동차를 배우면서 15살에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 가출 디트로이트로 이제 가출하려고 했겠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다 보니 아버지는 농사를 지어라 하니까 잠시 갔다 올게요 해서 가다 보니 거기에서 눌러 앉아가지고 이제 견습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자기가 잘하는 게 그쪽이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가게 된 이제 직접적인 계기는 13살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때 가졌던 한이 그 아버지와 그 밑에서 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전체를 이끌겠다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고, 자기의 관심 분야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자. 내가 하려고 마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실제 몸으로 보여줬던 게 헨리 포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12살에 그 인생에 이제 전환이 됐는데, 계보도에서는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찰스 브래디 킹이라는 그 공학박사, 코넬 대학의 공학박사이면서 발명가이기도 하고, 이 원래 그 미국에서 디트로이트나 미국 산업 전체에서 찰스 브래디 킹 박사를 자동차의 아버지, 자동차의 개척자라고 하면 자동차 엔진을 개척했고 발명했는데 글도 잘 썼고 문무겸비예요. 글도 잘 썼고 기고도 많이 했고 강연도 했고 또 하나 이제 시를 쓰기도 했고 사람들 가르치기도 하면서 과정 개발을 하고 또 이런 자기가 개발한 것들을 그 교수들이 뭐 사회이사처럼 하듯이 이제 활동도 했고, 또 하나 이제 건축 분야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그 아주 다재다능한 역량을 가졌는데 자동차 엔진 관련 자문을 구하고 코칭을 받고 물어봤던 게 찾아갔던 게 바로 헨리 포드가 바로 그 자동차 개척자인 찰스 브래드 킹 박사를 찾아가면서, 그거는 나중에 그 기록에나 그 박물관에 이런 것도 이제 남아 있는데, 또 하나 그 3S를 실현하고 지금에 말하는 워라벨 주 5일제 근무, 주 40시간 근무를 100년 전에 생각을 하고 실행을 했다. 이거는 혁신가, 이 소셜 이노베이터이면서 기업가이면서 정말로 그 사회를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헨리 포드의 포드 자동. 그때 그런 그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그걸 해줬던 게 그 테일러의 그 과학적 관리법. 그래서 테일러가 요거 한번 회사에 해보지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앞서가는데 혁신적인데, 그런 권유를 받아가지고 지금의 그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못하는 거 주 40시간을 실행을 옮겼고,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대량화 시스템, 그리고 주 5일제 근무, 그리고 인센티브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그 역량을 줬던 게 바로 테일러입니다. 과학적 관리 기법, 경영 기법이 많이 나온 게 이게 런두 티치 계보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찾으면서 자기가 필요한 역량들은 필요한 때 써먹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거를 알고 학습하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은 시험이 없고 연습이 없는 게 실행하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는 상대방이, 적이라도 좋은 거는 배우고 아군이라도 나쁜 거는 배척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삶에서 잘 되는 길들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12살의 인생을 바꿨다. 그 12살의 인생을 바꿨다는 게 12살 소년 헨리가 그 호기심, 자기개발에서는 자기개발, 자기경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하게 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호기심을 갖는 거다. 궁금증을 갖는 거다. 의문을 갖는 거다. 왜 그럴까? Why를 가져야 되는 거. 그 Why에 대한 것을 풀어내야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동인이 되는 건데, 12살 때 생일 선물로, 그 생일 선물이 보니까 그 동네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던 동네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많이 그 동부 쪽 그 위쪽이니까 대서양으로 들어왔을 때 많이 살던 동네에서 그때 유대인들하고 대립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많았고, 그 유대인들은 원칙대로 해라, 룰대로 하라, 법대로 하라 하니까 이런 봐주는 게 없어가지고 그 감정들을 표출해서 나는 글을 쓰고, 그들이 비즈니스 형태를 보면서 이건 너무 심하다, 욕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을 쓴 게 뭐 인종차별주의라고 이제 나오지 않았나 하는 거.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언론사를 인수해가지고 디어본 인디펜던트라는 언론사를 인수해가지고 거기에 기고하고 글 쓰는 게 그 글이 이제 독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히틀러가 추종하고 좋아하고 같이 인증샷도 찍고 막 이제 그런 그 독수리상을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죠. 예, 그때는 그 대전을 통해 가지고 돈을 전쟁을 통해서 항상 많이 한국전을 통해서 일본이 크고 월남전을 통해서 한국이 크듯이 그런 걸 이용해서 산업계 이제 발전을 이제 가져오는 거거든요. 뭐 지금의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이제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그 12살 때 성인식 때 그 생일을 그 항상 성일식 때 유대인들은 토라 그 역사책 그러니까 구약 성서하고 다음 시계하고 현금을 선물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그 당시 회중 시계를 선물을 해줬고 또 12살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몰라 읍내 갈 때 이제 아버지가 데리고 그런 게 뭐 농장에 필요한 뭐 장비나 이런 걸 살라고 읍내에 그 마차 타고 딱 가면서 신기한 엔진 소리를 들은 거죠. 그게 증기 자동차. 이 증기 자동차라고 명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증기 트랙타거든요. 지금도 보게 되면 옛날에 이제 바퀴가 한쪽은 크고 작은 거 보게 되면 요즘은 뭐 귀농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가면 그런 것들이 많이 그거를 딱 보면서 차가 말없이 차가 움직인다? 헨리 포드에게는 그게 위대한 쇼크였죠.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체인이 빙빙 돌아간다? 그 체인을 보면서 뭘 떠올리겠어요? 자기가 봤던 시계가 착각착각 소리가 난다? 그리고 이게 초침, 분침, 시침이 움직여 간다? 그러니까 뭐 시계를 아버지 몰래 분해를 한 거죠. 그 시계를 분해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선물할 때 그 이유는 그 바르미츠바라는 성인식 때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성공자든 실패자든 신이든 아이든 24시간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너 삶이 달라진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고 부자는 부지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위해서 아이에게 시계를 냈는데 헨리 포드는 그 시계를 그 호기심이 그걸 분해하게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차량 분해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삼성의 이건희가 자동차 광이었죠. 그게 헨리 포드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아서 자동차 회사를 만들려고 하고 끝나고 난 다음 그걸 분해하고 새로운 신차를 제일 먼저 사보고 그러다 그 소위 말하는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라는 그런 자동차의 꿈을 꾸다가 나중에 결국 접어서 이제 르노로 이제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보게 되면 과거에 그 가풍이나 학습에서 학습을 할 때 그 영향을 준 그런 것들이 각각에 남아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그러면 이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냈는데 여기에서 이 회중시계 이 들고 다니는 시계에 호기심을 가졌던 거 그리고 또 자랑질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옛날 보게 되면 시계 사게 되면 소매치기 당할까봐 그 손수건으로 시계일을 덮고 볼 때만 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좋은 시계 치면 탁 손을 펴면서 이게 보듯이 옛날엔 주머니에 이거를 링 체인으로 차고 이래 딱 꺼내면서 동네 이제 소녀들에게도 자랑하고 좀 가오를 잡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그거로 인해서 그 기술을 보이면서 클라라를 마음을 환심을 사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연애 결혼 그 마을 축제에서 만나가지고 댄스 파티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것도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뜯다 보니 처음에는 뜯으니까 안에서 찰칵찰칵 여러 가지 뭐 저 태엽통도 있고 거기에 보니까 그 고정하는 앵커도 있고 아니면 톱니바퀴들이 보니까 뭐 3개가 있고 4개가 있고 그러니까 이 막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연결되고 하는 것들을 보고 닫고 다음엔 열어서 위에 것만 하나 떼보고 닫고 그러면서 뭘 했나? 헨리 포드는 그걸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도면으로 이런 걸 하나씩 탁탁 그려 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왜겠습니까? 나중에 이거 닫을 때 조립을 잘못하게 되면 아버지에게 혼날 거 아니에요. 그걸 받고 하다 보니까 시계가 고장난 거 있으면 줘봐라 해서 그걸 고쳐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계를 끼고 있는 사람이 이제 보자하게서 확인하고 또 뜯어보고 고쳐보고 문제 있으면 하니까 12살 때 동네에서 시계 박사라고 소문났죠. 그리고 고장난 시계는 전부 헨리 포드 한 푼 가면 된다 해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그 형태들 톱니바퀴의 원리를 학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인생을 바꾼다는 게 이 시계의 기능, 그게 뭔가 하면 에너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게 돌아가게 하는 그 연료 공급이 뭐해야 되는가? 아, 태엽. 그 옛날에는 수동식 태엽을 감으니까 태엽 통해서 그게 한꺼번에 감으면 하나씩 풀려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서 그 용도 태엽통을 하나하나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태엽이 풀리면서 시계 내부로 전달되는 톱니바퀴 시스템을 하나하나 따로 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고, 다음에 이게 이제 멈추게 하고 이동하지 한꺼번에 확 풀리지 않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 시간초에 대해서 한꺼번에 태엽이 풀려버리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걸 풀리지 않게 그 앵커라든가 그 탈진 바퀴를 만들어 놓는 거, 그 시계를 뜯어보게 되면 가게 되면 가만히 뒤에 보게 되면 요즘은 시계의 돌아가는 것들이 다 투명하게 만들어 놓은 명품 시계들도 많이 나오는데, 다음에 여기에 초침 분침의 원리를 봐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다 분리해 놓은 거예요. 원래 이 태엽의 동력 장치를 그 헨리 포드가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이거는 존 페레라라는 그 스위스의 그 태엽 동력 요거의 그 회중 시계를 고안하고 만든 사람이 스위스가 정밀기계.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정밀기계를 바탕으로 기계화되고 자전거의 체인의 원리, 트랙타의 원리를 복합하다 보니까 탄탄하고 좋고 많은 차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렸던 거죠. 그 중기기관차 이게 그림에 보게 되면은 포드 뮤지엄에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게 봐보세요. 무슨 어디 몽골 제국의 샤브샤브 통도 아니고 이게 증기통 아니에요. 증기통이 보일러 통에 그 끓는 점을 이용해서 하는 그 앞에 가서 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쇼크를 받았던 거죠. 또 하나는 그거에 대한 연구를 했고, 이걸 브랜드를 만들고 이게 그 신환등록 특허출원을 자동차를 생산하는 걸 이제 먼저 한 게 카롤 벤츠죠. 이게 독일의 이제 벤츠의 창업자가 이제 이 카롤 벤츠가 등록을 먼저 하고 제품화를 먼저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개발하고 기통을 개발하고 엔진을 하는 그런 연구 과정은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생각하고 만들고 벤츠가 들어와 가지고 그 모터쇼, 자동차 쇼를 하는 걸 딱 보고 나니까 이거 내가 다 아는 거잖아. 그걸 알게 될 수 있었던 게 그 호기심이, 이런 호기심이 발동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디트로이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디트로이트로 가게 되면서 그 15살, 16살, 만으로 15살이죠. 그때 이제 허가를 안 받고 나가니까 이제 가출했다고 이제 표현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있어 한데 돌아가 가지고 아무것도 도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무슨 노잣돈을 받고 학비를 받고 간 게 아니고, 가자마자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집에서 요런 시계 보고 수리했던 거, 마차 수리는 했으니까 마차 공장에 들어간 게, 마차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서 견습공으로 일하면서 동력학을 배운 거죠. 그 동력학을 배우고 이런 그 지금은 기술 학교죠. 거기에서 그걸 배우고, 또 밤에는 그 시계점 아르바이트로 시계 수리를 하면서 공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걸 공부를 하면서 수리 AS 전담 기사 기술자 자격증도 다 취득을 해요. 그 매뉴얼을 만드는 중요하고, 배웠던 걸 기록하면서 마차를 기록하면서 그 마차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더 이상 여기서 배울 게 없다 해서 자기가 그만둬요. 일을 하고 일하면서 배우고, 진짜 소위 말하는 산업 역군 생활을 헨리 포드는 했죠. 일하면서 배우고 이걸 배우면서 일하고, 그러면서 또 공부하고 학습하고 자기 꿈. 왜? 그 꿈이 뭔가 하면은 헨리 포드의 꿈은 말이 없는 마차, 움직이는 마차, 말이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마차를 증기 트랙타를 보고 난 다음 저게 가능하구나, 그걸 만들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거를 가졌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또 하나 이 동인이 됐던 거는,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고 그 당시는 그 지역 보안관들이 있잖아요. 마차 타고 가는데 그게 교통수단이, 그때는 미국에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자동차라는 걸 디트로이트에서 처음 만들어낸 건 그건 헨리 포드가 맞거든요. 독일에서 캐롤 벤츠가 만들기는 했지만 미국에서 최초는 헨리 포드니까.
그 마차를 타고 가려니 안 달리는 거예요. 덜컹거리고 덜거덕거리니까 빨리 가세요. 어머니가 위독하니까 이제 빨리 이제 가야 된다고 빨리 갑시다 하니까 야 빨리 가려면 돈 내 임마. 빨리 가려면 돈 내고 또 지날 때마다 지역 바꿀 때마다 보안관에게서 이런 수속 절차가 하니까 어머니에게 의사를 모시고 가봤더니 골든타임을 놓쳐서 과다출혈로 돌아가신 거예요. 또 모시고 간 의사가 얘기 듣고 이제 큰일 났다 해서 가봤더니 내과 의사를 듣고 가가지고 또 아마 그 내과 의사가 제 추측은 유대인이었지 않나 해가지고 그 골든타임 놓치고 가망 없다고 해서 과다출혈로 이미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회생 작업들을 못하고 또 그것이 지병보다는 뭐 몸이 뭐 안 좋았겠지만은 무슨 일시적인 사고로 됐을 때 조금 분쟁이 있었지 않나. 그 분쟁을 할 때 모든 거에서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개인적인 그런 반감정이 나중에 그게 글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그렇게 네네 피셜은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서 만약에 마차보다 빠른 교통수단이 있었으면 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연구원들이 한이 맺혀가지고 그런 연구들을 꼭 만들고 말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서 자동차에 이제 그때 이제 자동으로 움직이는 오토모빌 이랬죠. 그 첫 회사 이름도 디트로이트 오토모바일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생각을 가졌던 게 바로 헨리 포드죠. 그래서 한 3년 만에 자격증도 따고 그 이동하면서 수리기사도 하고 만져보지 않았던 자기가 배울 때 이론으로만 배웠던 게 방금은 그 브래디 킹 박사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엔진 기술에 대한 그런 이론들만 배웠던 걸 가지고 나름대로 계속 연구를 해서 20살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집 나간 지 이제 4년 만에 돌아오면서 이제 돌아오게 된 게 또 여자도 만나게 되고 클라라도 만나고 이제 결혼 허가도 받아야 되고 자리도 잡아야 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결혼을 하려 했더니 여자집에서 반대를 하잖아. 가진 게 아무것도 개뿔 없는 그 기름쟁이한테 시집 보낼 수 없다 했는데 그때 이제 시계 고치는 거라든가 이것도 가져와 봐라 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고 우리 집 땅도 많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줘. 아버지는 네가 농사만 지으면 이걸 나 니한테 물려주겠다 하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그때 여자 역할도 컸나 봐요. 클라라 역할도 커가지고 어머니가 오신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혼자 모셔야 되는 거를 기꺼이 모시겠다 했고 그 밭에 그 49,000평 임야에서 나무를 베가지고 그 골격을 세우고 왁구를 짜고 이런 것들을 틀을 잡는 거에 전문가니까 직접 집을 지읍니다. 직접 지으니까 클라라가 뿅 가게상에서 뿅 가죠. 그걸 지으면서 그 공간에다가 나무를 캐다가 땔감을 떼고 그런 그 연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계속 그 불을 떼고 증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실린더하고 그 기통을 만들고 자동차 연구를 집에서도 계속해요. 식탁에서도 하고 끊임없이 하는데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를 누가 옆에서 봤겠어요. 시계 그 돌아가게 해줄게, 고쳐주죠. 집 내가 지어줄게, 걱정하지 마. 나무배다 턱턱 지어가지고 그런 걸 딱 지어놓고 그러니까 뿅 가고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한 말은 다 지킨다 하는 걸 갖게 된 게 이 소위 말하는 클라라 이제 브라이언트 아내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만든 그 농사를 보게 되면 저거를 물을 왜 양동이를 일일이 떠요? 호수에다 가지고 연결하면 된다. 수도 배관을 생각했고 이거 뭐 닭을 모이 주는데 이거를 뭐 하나씩 주냐고 쭉 나가지고 쭉 당기면 되지 않나 하는 거. 그게 나중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도 활용을 한 거예요. 그걸 손으로 하는 거를 어디에서 활용한다? 시카고에 딱 가봤을 때 그 큰 그 소들 키워놓고 팔고 도축장 가봤더니 소들을 해가지고 도축들을 고리로 가져 위로 딱 움직이면서 도장 찍고 하는 게 거기에서 컨베이어 벨트 대량화 생산의 아이디어, 그 호기심이 그거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에서 타작기를 만들어나고 그때 그 디트로이트에 있을 때 그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가 그 조명기구도 만들고 트랙터를 만드는 건데 에디슨이 처음 이제 한 게 전기 조명기구 회사라고 하자면 일러니메이트 컴퍼니는 트랙터도 만들고 전기기도 만들고 농사기구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였거든. 자기가 만든 거를 에디슨한테 팔아요. 그래서 에디슨이 그걸 특허로 이제 등록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를 팔고 고향에서 자기 혼자 그걸 연구하고 있는데 자기 경험치 거기서 뭐 쫓겨나기도 해. 뭐 선박회사에 쫓겨가고 뭐 택배회사 이런 데들 만들어내는데 그 이동하고 그게 갖다 주고 하는 게 그때 막 여러 가지들이 이제 나오고 할 때 뭐 전신환이 나오고 막 이러고 할 때 할 수 있는 노동을 전전하면서 워낙 아이디어 가지고 여기는 못 고치는 거 이거 우리가 지금도 보게 되면 이거 고쳐달라 하게 되면 이거 우리 못 고쳐야 딱 하는데 줘보세요 해가지고 그 가스 엔진 같은 거를 딱 수리한 거예요. 그 원리를 생각하니까 수리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몰리고 이놈 괜찮네 막 사장이 괜찮네 하니까 그때 뭔가면 제한 제도를 만든 사람도 얼미보의 헨리포드예요. 이거는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고 요리하면 잘 데려갔습니다 하니까 옆에 있던 동료나 소위 말하면 공장장들이 이놈 봐라 이 새끼 들어온 놈이 다 크게 되면은 우리 자리가 없어지겠네 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잘라내요.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는 것도 느끼고 또 선박회사 들어가고 증기회사 그게 지금의 중공업 아니에요. 그 증기 그 엔진하고 이런 엔진 선박 엔진들을 보면서 그 원리들을 이해하고 난 다음 고향으로 들어와 가지고 있을 때 다시 그 에디슨이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지 않겠나? 왜? 그 웨스팅하우스사가 에디슨의 라이벌 경쟁사예요. 둘이 관계가 안 좋은데 거기서 이제 나온 친구를 조건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 회사도 거래적 리더십을 제공했고 아버지도 거래적 리더십으로 네 결혼해서 농사 지으면 뭐 줄게? 이 농장 물려줄게 했듯이 그때 헨리포드는 조건이 있다고 밤 시간은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내가 회사에서 일이 끝나게 되면 이런 자동차 연구하고 기계하는 거를 그 작업장을 하나 달라 한 거예요. 그런데 근무에는 지장이 없겠다. 일도 잘했죠. 근무에는 지장이 없겠다 해서 엔지니어로 일하는데 그 원리를 알아놓으니까 그렇게 빨리 하고 잘했던 거예요. 그걸 잘하니까 그 2, 3년 만에 거기에 수석 엔지니어까지 딱 올라간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막 고속 승진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자기 작업했던 것들을 꼭 에디슨한테 보여주고 팀장급들을 불러가지고 자 이번에 내가 개발한 엔진이고 이거 한번 보자고 해서 또 실험을 하고 또 피드백을 받고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걸 딱 피드백을 했을 때 그때마다 에디슨이 아주 냉혹한 피드백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거. 네가 마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내가 그랬듯이 내가 수천 번 수만 번을 연습해서 했듯이 너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거기에 이면에 에디슨의 이면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헨리포드를 회사에 묶어 놓으려는 이면 또 하나는 이게 다 성공하면은 나갈까 하는 불안감을 딱 갖고 있는데 마지막에 거래적 리더십의 딜을 보죠. 회사를 네가 맡아서 해라. 이 생산 라인을. 그게 이제 지금으로 하면 공장장 자리를 줄 테니까 그 대신 자동차 때려치우고 이 조명, 트랙터 지금 우리 만드는 거 생산해. 그건 훗날얘기고 요거에만 주력하는 거로 네가 다 맡아서 하자. 딱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잠시 하고 이제 집에도 물어보고 여기도 물어보고 다 그래야 하는데 결정을 딱 내립니다. 결정을 내리고 자기가 딱 퇴사를 해요. 그게 광교리가 8월 15일 날 1899년 8월 15일인데 어떤 생각으로 뭘 했느냐에 주력을 해주는 게 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딱 퇴사를 하는데 그 안에서 첫 번째 자동차를 한번 그 에디슨 회사에 있을 때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해서 엔진 가동되고 이걸 딱 만들으니까 야오 해가지고 나가려고 딱 해봤더니 아차 작업장에 나갈 수 있는 문이 없는 거예요. 혼자 들어가서 작업장에서 교실 문처럼 돼 있으니까 차가 나갈 문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뭐 과감하게 부셨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문화 사회가 아니죠. 에디슨한테도 동의를 구하고 팀장들 구매해서 이걸 나가서 실험해 볼 테니까 그러면 요거 부셔가지고 철거해서 나가자 했는데 그게 이제 성공을 거두기도 하죠. 그때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바로 이제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 창업이 디트로이트 오토모바일 회사 컴퍼니라는 걸 창업해서 그때는 자기 자본금이 한 10% 정도 있는 거, 그 저축도 잘했고 재무에 대한 걸 잘한 게
왜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었는 게 집 나가서 집에서 아무거 없이 자기가 알바하고 용돈 벌고 일하고 배우고 그런 배움 학비를 하면서도 항상 비축하는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중을 했고 비축을 했고 인내를 했고 모아둔 돈을 이걸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자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는 할만하다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죠. 그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그 소위 말해 속도전이 이제 중요할 때거든요. 그 속도전이 이제 중요할 때인데 모든 사람들은 자동차의 원리를 그 시간을 단축한다 그걸 마케팅으로 많이 걸어놓고 또 비슷한 회사들도 있고 또 이미 그 자동차 이제 매니아층들이 빨리 가는 자동차를 우선하니까 자기가 회사를 만들고 자기가 만든 차를 갖고 그 자동차 옛날 경마장으로 썼던 데를 이제 경주장으로 바뀐데 거기에 출전을 합니다. 거기에 출전을 했을 때 그 당시 누구랑 붙었는가 하기만 그 당시 그 원래 기계 수리공 출신들이 그 다 수리하고 영화에도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수리공 출신이 차를 만들어 나오는데 그 블렛이라는 그 회사에서 그 자동차 수리를 하고 엔진을 정비하는 그 거기도 이제 수리공 출신이에요. 수리공 출신이 나옵니다. 그게 알렉산더 윈튼이라는 자동차 그 경주왕이었죠. 이제 거기랑 붙습니다. 거기랑 붙는데 그때 이제 가장 자기가 차를 만들어 가지고 시내로 돌아오니까 그 소위 말하는 엔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그 소리가 엔진 그 기통 소리가 퉁퉁퉁퉁퉁퉁 통통배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 하게 되면 차에 사니까 사람들이 온통 구경거리가 되고 보고 댕기고 그걸 체인으로 말에 묶든 거에서 아이들 생각해 가지고 바퀴 4개에 줄을 달아 가지고 지금 자전거 주차장처럼 그런 걸 만들고 사람들이 올라타서 구경하고 댕기고 하니까 그때 최초로 뭘 내놓은 하면 디트로이트시에서 이걸 운행할 수 있는 자격 그게 미국 최초의 자동차 운전면허라는 거를 받은 사람이 헨리 포드예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관련 법의 매뉴얼에 모든 시초를 만들어 놓은 게 헨리 포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장의 개념을 만들어 놓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지금은 그 뭐 QR 바코드 찍고 하는 걸로 바꿨는데 그거를 일찍 시작하고 사람들이 구경하고 몰리고 그리고 자동차 경주하는 데는 옛날 경마장처럼 사람들이 그래 몰리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도전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그 운전이 서툴러 가지고 자기가 만든 차에서 안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잘했던 게 하나가 마차 공장에 있을 때 그 마차의 바퀴를 4개로 만들게 되면 4개의 그 축 그것이 요즘 얘기하면 휠 바란스를 맞춘다 하잖아요. 가자나가 휠 바란스 안 나가면 타이어 나가나 삐틀거나 차가 사고 나는 건데 모든 자동차 사고의 원인 왜 AS 수리공을 하다 보니까 사고 나서 오는 거 보니까 전부 휠 밸런스가 안 만들어서 자동차 축과 수평을 잡는 거에 상당히 그거를 혼신을 기울였죠. 그러니까 그걸 잡고 하니까 늦을 수밖에 없고 안전하고 한데 그게 천천히 하다 보니 오래 가는데 그 알렉산더 윈튼이 달리다가 딱 추격하는 걸 보고 난 다음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도를 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잦은 고장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역전을 시켜버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는 거죠. 이 첫 만든 자동차가 여기 보이는 거 이게 이제 쿼드리사이클은 뭐 자전거에서 사이클에서 쿼드리 4개잖아요. 4바퀴 달린 자전거라는 얘기가 이제 이 쿼드리사이클이라는 첫 자기가 이제 만든 차죠. 그 차 모델이 이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안장도 자전거 안장, 말안장에서 해놓고 이거는 특징이 뭔가면 전진만 되지 후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만들어서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 아니에요.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결국은 자동차 경주에 나와가지고 저기에 보면은 그 포드 뮤지엄에 보게 되면 이런 자료들이 이제 다 있는데 그 기사에서도 이제 났던 거예요. 헨리 포드가 사진에 저 앞에 가는 게 추월당하기 직전 알렉산더 윈튼이고 뒤가 이제 달려라 헨리 아니에요. 달려라 헨리에서 꾸준히 달리는데 여기서 이깁니다. 그 여기에서 이기면서 본인도 고민을 합니다.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속도에 핀을 맞춰가지고 무조건 달려 빨리 만드는 거는데 헨리 포드는 이거를 대중화를 생각했던 게 누구나 안전하게 타면 되고 빠르지 않도록 안전하면 타게 된다는데
사람들의 호응은 속도의 호응을 하는 게 그게 지금의 우리가 마케팅 원리, 나오지도 않는 걸 미리 떠들었을 때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오픈되면 안 되는 거. 그런 거를 딱 생각해가지고 자기를 알리는 유일한 길은 자동차 경주대회에 나가서 브랜드를 알리는 게 헨리 포드의 브랜드를 알리는 거라고 딱 생각을 해가지고 요거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결국 우승을 합니다. 이게 편리성이냐 속도냐 이 부분에 대해서 헨리 포드가 고민을 많이 했죠. 이 편리성이냐 속도가 편리성이냐 고급화에 대한 갈등이 생긴 게 바로 에드셀 아들과 아들은 왜 고급차 벤츠처럼 만들지 않느냐 하는데 나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게 복지자본주의의 기본인 거예요. 그걸 만들려는 그 갈등이 생겨서 나중에 그 소위 말하면 뭐 링컨도 하고 뭐 캐딜락 이런 것들도 그 캐딜락이 처음에 디트로이트 공장 그 회사를 기계공이 영업도 하는 게 인수해서 그게 캐딜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가들 투자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한 게 자기 지분이 약하다 보니까 나는 편리성 있고 많은 사람들을 누구나 손쉽게 탈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겠는데 무조건 빠른 걸 만들자 하니까 또 여기에도 호응을 하고 그게 헨리 포드가 그 역량이 뛰어났다는 게 자기 마음속에 집중과 생각했던 거는 절대 놓치고 버리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맞아가면서 결국은 그 자동차를 만들죠. 그 자동차를 만들면서 1903년도에는 이제 본인이 브랜드를 딱 걸었을 때 제대로 된 게 나오는 게 그리고 3년 만에 그 자동차를 그만두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 내가 열심히 만들고 하니까 돈 된 놈들이 큰 소리 치니까 이 자본가에 대한 고용주에 대한 배당보다는 헨리 포드는 일한 사람들 그리고 이 제품을 쓰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게 이게 복지자본주의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학적 그 기술은 일의 효율, 능률을 올리고 난 다음 자부심을 프라이드를 갖고 노동의 가치를 만들어줬던 게 헨리 포드인 게.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억만장자가 지금도 우리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놨던 게 역사적 교훈이고 매뉴얼이고 그 시스템이 엄청나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우승했을 때 저 때가 헨리 포드 38살 때 그 경기하다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그 목숨을 걸고 그게 브랜드 마케팅 하니까 환호한 거예요. 거기 그만두면서 드디어 본인이 뭔고 하게 되면 자기 회사를 설립하고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제가 항상 요 도표를 여러분이 오픈해 놨으니까 자기가 포드 자동차를 40살에 만들었어요. 15살부터 25년을 현장에서 배우고 행동하고 배우고 행동하고 배우고 행동하고 그리고 포드라는 자기 브랜드 이름을 걸고 내 평생 이것을 인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40살에 책임을 지고 자기 이름을 걸겠다. 그거를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편리성,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속도도 나는 할 수 있어 해가지고요. 그 999, 그 포드 999 그 사기통 엔진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개발하고 난 다음 봐보세요. 차가 모양. 그런데 이때도 그 타이어는 그거를 못 벗어났죠. 그 자전거 타이어를 못 벗어났는데 나중에 그 피어스톤이 타이어 만드는 사람 그 마스터마인드 할 때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는데 그리고 전기 만드는 사람 그리고 석유 정제, 철강 만드는 2차 산업혁명 억만장자들이 전부 콜라보해서 마스터마인드로 딱 만들으니까 자동차 안에 그게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처음에 자동차에 봐보세요. 뭐가 없어요? 헤드라이트가 없잖아요. 근데 그 헤드라이트를 만든 게 에디슨 조명회사에 없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 헤드라이트를 딱 만들으니까 전기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면 전기 자동차의 시초가 난 에디슨이라고 했잖아요. 전기로 만들게 되면 누가 삐지겠어요? 록펠러 영감이 삐지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안 돼가지고 반대하고 뭐냐고 우리가 기름 돼가지고 기름 알고 전기로 갈 거 아니야 했더니 천만에요. 더 많이 팔릴까 해서 큰 소리를 딱 쳤어. 내가 한다면 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록 사장도 그걸 잘하자느냐? 됩니다 했어요. 왜? 그 당시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뭐가 없었습니까? 밤에 가로등이 없었으니까 밤에는 다 집에서 자는 걸로 생각했죠. 전기를 하니까 밤에도 이동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헤드라이트가.
그러니까 밤에도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차를 사서 주야로 이동하고, 밤에 말 타고 이동하는 거 거의 없잖아요. 다 밤에 자는데. 그러니까 진짜 속도를 줄여주는 그 개념들이 속도와 시간 관리, 시간의 중요성, 시간의 단축의 이념들을 살리니까 기름이 더 많이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제나 열심히 해. 등유에서 증기에서 이제 가솔린, 항공유까지, 결국 항공유 쓰는 것까지 다 하잖아요. 항공사도 이제 운영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속도를 가지고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속도가 사람들이 훨씬 빨라가는 게,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전에 뭐가 선행됐다? 자동차 경주 카레이서가 선행된 거 아니에요. 카레이서 하면 그 아우토반이 나오잖아요. 독일의 그 아우토반 그 속도. 그런데 그 당시 시속 128km, 128km 우리나라에서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중부고속도로 규정 속도가 제일 높은 게 110km예요. 128km를 달리는 엄청난 속도. 처음에 나온 차는 시속 3km, 6km. 그리고 2단, 자전거의 그 원리에서 2단으로 만들었을 때 36km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도 그거를 말이 없이 갈 수 있다는 게 위대했는데 그거를 만들었죠. 여기에 보게 되면 밑에 이제 블렛이라는, 이게 그 알렉산더 그 윈튼 블렛이라 해가지고 그 자기가 만든 차들 가지고 만든 차였거든요. 그런데 요런 것들을 붙어서 이기니까 마케팅이, 속도 마케팅에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그래서 헨리 포드가 1903년도 40살에 자기 이름을 따른 포드 자동차를 디트로이트에서 건설했을 때 투자자들이 엄청 몰린 거예요. 그게 몰리다 보니까 자기 초기가 25.8%인가? 그렇게 이제 안 됐는데 25.8%, 4분의 1 지분 가지고도 안 되는 게, 그거 안 되니까 자꾸 투자자들은 뭔가 속도를 만들어 놓고 마케팅해 좋으니까 빠른 차를 만들어라, 빠른 차. 근데 헨리 포드는 누구나 탈 차를 만들자. 그게 부딪힘이 심해가지고 그동안 모아서 벌었던 게 그 비축하는 거, 저축하는 마인드가 헨리 포드가 강했다는 거.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인맥 관리가 이제 잘 됐다는 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상대 이야기를 들어오고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리더십에서 배워야 된다는 게. 그러면서 끝까지 행하니까 한쪽에서는 갈등이 있었다, 한쪽에서는 잘 됐다, 한쪽에서는 갈등이 있어 잘 됐다. 그게 갈등 조정 능력, 아버지와도 그랬고 자식과도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아주 탁월했죠. 그래서 있는 걸 다 투입해가지고 자기 지분을 58%로 늘립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을 늘려야만이 될 수 있다. 그걸 늘리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3S 시스템들이 다 가동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의 경영 철학을 보게 되면, 포드는 미래에 대한 공포와 과거에 대한 동경을 버리라는 게, 그 미래 이거 안 될 거야, 이거 위험해, 뭐하고, 그거 계속 얘기하는 게, 투자자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그거를 뭔가 펀더멘탈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모멘텀 이런 걸 보죠. 모멘텀이 뭐 좋다 안 좋다 해서 워낙 입을 대고 자기네에게 돌려줄 것만을 이제 생각하고 하는 건데, 그리고 그 과거 옛날에 이랬으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과거 그래프를 가지고 막 덤비는데, 과거에 대해 좋은 거는 배우는데 거기에 몰입되고 거기에 매몰되지 마라. 미래에 대한 건 할 수 있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 하고, 또 하나, 여기서 이렇게 한다, 누구는 이렇게 하는, 저거 생각하지 마라. 내가 갈 길은 내가 간다는 게, 그게 집중이에요. 그 집중이라는 게 하고 자기 확신이라는 게 아주 탁월했다는 거죠. 다음에 내가 항상 얘기하는 인재는 무료다 하는 거. 사회적 봉사의 기능이 자본가의 이윤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가 이윤에 우선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리고 이 선행을 할 거 나눠줘. 그 나눈 것을 뭐기에 나눈다? 지금 한국의 이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도 똑같은 제품군을 가지고 상당히 싸게 공급해 주는 데 있잖아요. 제네랄 바이오 같은데. 그 나오게 되면 가격차가 2배, 3배 차는데, 여기에 지금 사람들은 그건 싸구리 이제 얘기하거든요. 포드가 자동차를 판매할 때 거기 말로 하기 깡통차라 해서 양철통차 지나간다 했는데, 그 양철통차가 아니었고 차가 아주 탄탄했습니다. 그 대신 바두늄이라는 가볍고 탄탄한 그 철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위 마력이 나오는 게, 그 엔진을 탄탄하게 만들고 차체를 탄탄하게 해야, 차체가 무거우니까 속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바두늄강, 합금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얹으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스터마인드, 서로 연결 콜라보하는 것들을 헨리 포드가 가장 잘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가장 먼저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값싸게 제조하고 값싸게 팔아라는 게,
싸게 제조하고 비싸게 파는 게 다단계 화장품 같은 경우가 그런데 요즘은 친환경 제품들을 엄청나게 비싼 건데 싼 가격에 내놓는 게 그게 바로 기업가의 마인드고 정신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그래서 저도 이 화장품은 사회적 기업에 쓰는 제네랄 바이오 화장품만을 씁니다. 이 세트로 사도 다른데 단품 하나와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 그런 화장품들이 과거에 120, 30년 전에 나왔더라면 헨리 포드가 평생 아토피로 고생은 하지 않았을 게요. 헨리 포드와 그 카롤 벤츠 두 사람의 공통점은 피부병, 고질적인 아토피 환자예요. 그러니까 김로 띠고 찍은 사진이 없어요. 왜? 어린 때부터 그 연료, 미네랄 오일, 그 기름 찌꺼기하고 계속 기름을 손에 만지고 몸에 뿌리고 그걸 달고 살았기 때문에 평생 아토피했는데, 그리고 이 3S 시스템 테일러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데 단순화해야 되고 표준화해야 되고 전문화해야 된 거를 이미 130년 전에 이거를 실행했다는 사실,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심플하게 하라, 단순화하고 스탠다드를 만들고 그 스탠다드가 만드는 게 표준 규격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표준 규격을 우리가 최초한 게 정조 때 누구? 바로 그 정약용 선생과 만들어 놓은 수원 화성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벽돌을 쌀 때 표준 기준기의 원리들이 다 여기서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학기술이 얼마나 앞서가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고, 그리고 전문화가 된다. 전문화 과정을 런하고 두하고 배우고 행동하고 가르치는 과정들을 철저하게 짚은 게 이제 포드입니다. 그래서 포드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직면한 문제를 파악하는, 문제 해결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고 why, 뭐, 왜, 이것을 what, 그러면 무엇이 문제,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에 대한 게 25년간 집중해서 자기 회사를 만드는 그 집중, 그 장애물을 해결하는 애, 문제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컨설턴트들이 문제는 찾아줄 수 있다. 전문가는 그거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고, 전통을 중시하되 맹목적으로 이제 따르지 말고 미래 융통성을 발휘하라. 이것을 나는 헨리 포드가 아버지에게 자꾸 가풍을 이해해서 이거 하지 말고 미래에 이런 세상이 옵니다, 저거 보세요 해서 그 호기심들을 만들고 키웠던 것들이 바로 그 우리 헨리 포드에게 할 말은 하고 살았다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고, 사람의 우선임을 잊지 말라는 게. 인간의 중요성을 가지고 조직원들을 동기부여시키고 그를 움직였다는 걸 잊지 말고, 그리고 노동의 대가, 근로의 대가에 대한 근로의 기준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우리 주 40시간 안 된다고 그리고 일을 졸라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노동의 존엄성과 그리고 워라벨, 주 5일제 근무에서 여가 생활, 그래서 그 여가 생활을 하면서 임금을 올려줬다는 거예요. 임금을 올려줄 때 그 당시 이게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표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경쟁사에서 6만 명, 6, 7만 명이 만든 자동차가 28만 대였는데 이걸 분합화하고 자동화 단순화했더니 13,000명이 30만 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분합화 자동화하니까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매일 같은 일을 그 자리에서 하니까 떠나고 나니까 그때 그들의 사람 중시의 동기부여를, 대가와 보수의 동기부여를 생산성, 한 사람이 만드는 생산 대수와 차량 판매에서 생산 원가, 그리고 유통 마진, 그리고 소비자에서 소위 판매 마진, 이런 것들, 판매 원가, 생산 원가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해 가지고 1인당 생산선에서 그럼 임금을 높여도 되겠다, 적게 일하고 많이 줘도 되겠다 해서 그 당시 그 앤드류 카네기가 일하던 지금 미국 US 스틸 아니에요. USA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은 포스코, 거기에 노동자들이요 하루 $2를 받았어요. 평균이 2.3달러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2.34달러를 헨리 포드 공장 종업원들이 $5를 줬습니다. 2배. 그리고 이 판매량 대수에 따라서, 매출 대수에 따라서 1년차, 2년차, 3년차에서 1년차 되게 되면 5%를 가지고 상여금, 보너스 제도를 만들어냈고 2년차 되게 되면 10%, 상여금 제도를 또 최초로 만들어놓고 과학적 경영관리를 했던 게 바로 카네기입니다. 그게 배워야 될 게 보상과 정신적 충족과 워라벨, 그리고 월급 받아가지고 뭐해? 모았다가 차 사. 자기 매출도 올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족과 함께 놀러가고
좀 토요일 일요일 날 여가선 용도하고 하라 말이야. 그러니까 워크라이프 밸런스 워라밸에 지금 우리나라 회사들이 다 워라밸을 하고 있는데 이미 120년 전에 그거를 현장에서 실행하고 움직였다는, 그게 바로 우리가 결단력, 자기 자본율이 높고 문화의 의사결정이 되니까 됐다는 게. 그래서 혁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에 적응하는 것들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이게 그 결단력. 그래서 분업화 컨베이어 시스템,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는 게 이제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저기 도축장에서 본 그 고기를 불어놓고 그걸 분해하고 해체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 방식대로 사람의 높이, 그걸 시범적으로 해봐요.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자기 혼자서도 만든 걸 여러 명 만드니까 그걸 1차 분업화 했더니 한 12시간 걸리는 거예요. 12시간, 13시간 걸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게 끝나면 기다리는 거를, 그걸 하나씩 분류를 딱 했어요. 분류를 딱 했더니 이게 시간이 한 5시간으로 확 주는 거예요. 자동차 한 대 만드는 게. 분업을 했더니. 근데 그 분업을 했던 거를 자동차가,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자동차가 움직여가지고 그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그걸 만들어서 했더니 결국은 24초에 자동차 한 대가 나오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원초적 비용들을 전 세계 자동차 포드에게 지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자동차 공장 소유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그거를 실행했던 거예요. 저 분해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그 벨트 위에서 그 레일을 딱 만든 거야. 레일을 만들고 자동차가 움직이니까 오면 자기 것만 하니까 24초에 한 대 나오니까 자동차가 2,000불, 3,000불 부예상지 그 당시 했던 것이 언제 250달러까지, 그게 그것들을 일본에서 배워가지고 티코가 나온 거 아니에요. 티코. 그 국민차로 시작한 게, 일본은 국민차로 시작했고 우리는 왕실차로 시작해서 큰 차로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부의 상징으로 만드는데 이동수단으로 만든 것들이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런 저 뒤에 나와 있는 게 실질적으로 포드가 이제 많이 이제 팔아먹었던 그 T 모델도 1,500만 대를 20년 동안 1,500만 대를 그 당시 팔아먹었던 게. 그 1908년부터 1927년에 새로운 모델 나온 게 그 모델 A예요. 그때 자동차의 종류, 모델 A의 종류가 엄청나게 나왔는데 처음 만들어 놓은 게 뭔지 아세요? 자동차가 1,500만 대 나오니까 막 주차 위반도 나오고 고장도 나오고, 그때 내세웠던 브랜드 마케팅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포드는 전문가 정신이라는 게, 마케팅에 활용했던 문구가 내가 만든 차는 어느 누구가 사용하더라도 내가 책임집니다. 아프터 서비스 개념을 해가지고 모델 A에서 만들어낸 차가 견인차예요. 견인차. 앞에서 지금 그 AS 정비소에서 지금 나오는 차들을 그때 이제 만들어 놓고 이동차, 그리고 트럭, 그리고 농장에서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거, 외건, 스쿨버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포드가 연설이나 얘기 중에 했던 게, 세상에서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는, 평생 나를 믿어준 건 세상에 두 사람뿐이다. 내 아내가 나를 믿어줬고, 그리고 나를 끝까지 격려, 지지해준,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도 그 후에도 나를 믿고 지지해준 토머스 에디슨이 있었다 해가지고 늘 찾아가가지고, 늙어서도 이 밑에 보면 함께 있는 사진이거든요. 찾아가지고 하고, 아내 그 클라라가 아내에게 처음 자동차 만들 때 혼자 움직이는 거, 같이 움직이는 거에서 그 안장 있잖아, 말란장에 그 자전거 안장에서 말란장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모델에서는 옵션이 붙였죠. 뒷좌석 얹어 팔기. 그때 보통 800달러, 뭐 얹으면 1,100달러, 뭐 2,000달러 이런 걸 나오면서 1927년부터 모델 A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자동차 기술 멘토 찰스 브래드 킹이에요. 요 그 프로파일 해가지고 뭐 인터뷰했던 내용들도 나오는데, 요 디트로이트의 그 오토이스트라 할 정도로 자동차의 개척자였죠. 그걸 만들고 엔진을 만들 때 자문 기술을 맡았던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포드 엔진 개발에 가장 결정적인 컨설팅, 역할, 코칭 이런 거를 시켜준 게 이제 브래드 킹입니다. 다음에 그 포드가 이제 생산기념으로 뭐 1,500만 대 생산기념 이런 거에서 포드 우표가 나왔다는 게, 우표나 화폐의 모델로 들어가면 인생에서 인류에서 자손만대에 성공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에 637만 5천, 그리고 2억 2,500, 1927.
이거 숫자로 이제 풀어보는 것은 자동차를 마이카 시대라는 그 슬로건, 누구나 차를 타고 여자도 탈 수 있고 갈 수 있다는 슬로건을 만들 때, 그리고 차동,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차가 퍼지게 되면 우리가 가서 견인해 줍니다. 이런 거 AS, 애프터 서비스, 수리, 이런 분야들 혼자 타는 게 아닙니다. 둘이만 탈 수 있는 스쿠페 같은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외건도 만들 수 있고 뒤에 짐 실는 짐차, 차량값을 $600로 딱 내렸어요. 시대리면 올라가요. $600로 내리는 것을, 차를 내리면서 그런 홍보를 통해 가지고 모든 책임은, 우리가 만든 차는 조금 느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탈 수 있고 속도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자기 속도했던 거를 안전성에 만들어 놓고 그거를 마케팅으로 딱 했더니 차가 나오기 전에 37만 5천 대 계약이 됩니다. 그게 20년간 T모델을 하고 난 다음 22억 5천만 달러, 그 당시 돈으로 1920년대 그 돈으로 그거를 막 27년에 종집을 해서 새로 모델 A를 가지고 그 계약금 그 22억 5천만 달러면은 당시 우리 돈으로 항상이면 2,200억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의 시대를 가산하게 되면 얼마다? 200조, 기초 200조에서 1,000조. 그 1,000조는 미국의 1년 국방 예산에 해당되는 그것을 해서 억만장자의 최초로 이제 등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드의, 헨리 포드의 성공의 수레바퀴 할 때 여러분들이 포장도로 비포장도를 달릴 때 네 가지 휠, 성공의 휠이 필요하다 해서 비전 휠, 미션 휠, 긍정 휠, 열정 휠, 이 성공의 이 수레바퀴 네 개를 헨리 포드의 성공의 네 가지 요인이 요 비전과 미션이라는 미션, 그 트랜스미션, 그게 차 기아를 만드는 게 1단, 2단, 변속기아, 오토기아까지 나오는 거와, 이제 긍정 마인드라는 것은 부딪힐지라도 항상 희망이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랑한다는 거, 해낼 수 있다는 걸 가져가는 거하고, 그 열정이라는 시도하고 그런 열정을 에디슨에게 배우지 않았나 하는 거. 그래서 하면 된다는 거를 만들어냈고, 그 VMPP 성공의 수리바퀴, 이게 바로 그 산업의 왕 헨리 포드를 얘기하면서 제가 VMPP 성공학 자기개발학을 얘기하는 거는 바로 여기 성공의 로드맵이 깔려져 있는 시스템에서 여러분 학습 배워서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데서 행동에 옮기고, 그것을 매뉴얼이나 자전적 에세이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없더라도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오리지널 티치, 런두 티치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공통점 2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억만장자가 된 뭐 자동차왕 헨리 포드, 철공왕 카네기, 뭐 석유왕 록펠러, 이런 분들의 이제 공통점은 원하는 사람들에게 부의 축적 방법, 성공의 방법,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르쳐 줬다는 게. 그 중에서 대중적으로 나서지 않기로 유명했던 게 데이비드 록펠러는 딱 평생 한 번 공개적으로, 그냥 보도된 거는 공개적으로 강인한 게 딱 한 번일 거예요. 그런데 헨리 포드나 아니면은 뭐 록펠러나 이런 사람들은 학교를 만들고 앤드류 카네기 도서관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후학 양성에 대해서, 뭐 록펠러도 이제 그런 지원이나 후원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록펠러는 그때 강의할 때 당시 뭐 9만 명, 쉽게 말해서 그 디어본 그 고향에 있는 사람이 다 전부 한 사람도 아니고 다 나와서 그걸 들을 정도로 모였다고 하는데, 그 다른 사람들에게 연구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록펠러에서 재단에서 해줬던, 이 사람들에게는 배우려는 사람들은 가르쳐 준다는 게 그게 시스템을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이 모든 분들이 다 이제 LDT 리더십 과정에서 한 분 한 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 다음 시간이 성공 철학 507명의 성공자의 성공 특질을 연구한 나폴레옹 힐, 그러니까 여러분 저처럼 강의하고 글을 쓰고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은 나폴레옹 힐의 리더십을 꼭 배워야 된다는 게, 거기에 그 첫 번째가 마스터마인드인데 그 두 사람 이상 마음의 결합,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하비 파이어스톤, 거기가 파이어스톤이 타이어를 만든 사람이고 에디슨이 자동차를 만들고 헨리 포드가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고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고 그 연료를 공급하고 철강을 앤드류 카네기가 했던
이런 사람들이 늘 살아있을 때도 결합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하고, 그 가장 위대한 리더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 철학에서 인터뷰 중에 성공의 요인이 뭡니까 물었을 때,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이게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바로 헨리 포드라는 사실이에요. 자, 헨리 포드에 대한 강의를 줄이고 또 줄여서, 그래도 이제 시간이 되는데 이제 편집본은 좀 줄여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또 이 밖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들을 한 번씩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왕 중에 전략적 관리 능력, 인지 능력, 대인관계 능력, 리더십 역량이 가장 탁월했던 사람을 제가 LDT 리더십에서 꼽는 이 쌤이 꼽는 사람은 헨리 포드였다. 그리고 우리 왕 중에서 정조를 뽑았고, 그리고 신하 중에서는 제가 다산 정약용, 그리고 글을 쓰고 하는 학습하는 사람 멘토로서는 꼽았고, 그렇다면 이제 강의하는 사람들, 시스템을 만들고 성공을 연구하고 그런 거를 매뉴얼화하는 사람 중에서는, 그것도 25년간 근 기간을 인터뷰하고 만들고 그런 것들을 찾았던 나폴레옹 힐은 24강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DT 리더십 연구소의 쌤이었습니다.